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9년 제1회 폐기물 처리 기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문제 1번에 보시면 침출수에 함유되어 있는 수온 5mg/L를 활성탄 흡착법으로 처리하여 0.05mg/L로 방류하고자 한다. 이때 소요되는 활성탄 흡착제의 양을 계산하시오. 다음 브랜드 D의 등온 흡착식을 이용을 하고 K는 0.5, N은 1이라는 값이 주어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흡착탑에 관계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입구 농도가 됩니다. 입구 농도 CI. 자, 그리고 출구 농도 C0, 그리고 흡착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입수에서 수온의 농도가 얼마냐면 5mg/L. 자, 그리고 유출수의 양이 0.05mg/L예요. 자, 여기서 활성탄의 주입 농도 M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등온 흡착식이 주어졌어요. 이제 등온 흡착식 식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은 브로인델리히의 등온 흡착식을 이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브로인델리히의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브로인델리히의 등온 흡착식은 M분의 X는 K 곱하기 C의 N분의 1승이에요. 자, 여기에서 X라는 것은 뭐냐면 농도차입니다. 농도차라는 것은 입구 농도에서 출구 농도의 차이를 뜻해요. 나누기 M이라는 것은 활성탄의 주입 농도, K와 N은 상수, C0는 출구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브로인델리히의 등온 흡착식은 우리가 주로 이 식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식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CI라는 입구 농도의 5mg/L, 그리고 C0라는 출구 농도의 0.05mg/L, 그리고 K라는 값은 0.5, N이라는 값은 1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서 M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198mg/L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서는 등온 흡착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때 문제를 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온 흡착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 인구가 30만 명인 도시의 폐기물 매립지를 선정하고자 한다. 도시에 1인당 폐기물의 발생량이 1.5kg/day이고 이 폐기물의 밀도가 500kg/m의 삼성, 매립 높이는 2m이다. 매립에 필요한 면적을 제곱미터/연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매립 면적을 계산하는 문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폐기물의 발생량 곱하기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이 한 쌍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폐기물의 밀도 곱하기 매립지의 깊이가 한 쌍입니다.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부피 감소율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빨간 글씨로 표현한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는 폐기물의 발생량 곱하기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이 한 쌍, 그리고 폐기물의 밀도 곱하기 매립지의 깊이가 한 쌍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폐기물의 발생량은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양이 1.5kg/in이에요. 그러면 도시 전체 인구수가 30만 명. 그럼 30만 명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발생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매립 면적을 연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폐기물의 발생량이 1을 연으로 고칩니다. 그럼 1년은 며칠이 되는 거죠? 1년은 365일이에요.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을 연으로 고쳤어요. 나누기,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폐기물의 밀도가 500kg/m의 삼성. 따라서 폐기물의 밀도와 한 쌍이 매립 높이입니다. 따라서 매립 높이 2m를 곱해서 전체적으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164,250 제곱미터/연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 면적 구하는 공식은 상당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매립 면적에서 폐기물의 발생량 곱하기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이 한 쌍,
그리고 폐기물의 밀도 곱하기 매립지의 깊이가 한 쌍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서 매립 면적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매립지 내에서 침출수가 차수청을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침출수의 이동 법칙을 나타내는 게 뭐죠? 다르시 법칙입니다.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는 다르시 법칙에서 t라는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단서에 보시면 점토층의 두께가 1.0m, 유효 공급률이 0.2, 투수계수가 10-7성 cm/s, 상부 침출수의 수도가 0.4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차수청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연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시간 t는 d의 제곱 곱하기 n 나누기 k 곱하기 d 플러스 h예요. 자, 여기서 d라는 것은 뭐죠? 점토층의 두께, n이라는 것은 유효 공급률, 그리고 k라는 것은 투수계수, 그리고 h라는 것은 상부 침출수의 수도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투수계수입니다. 투수계수의 단위가 미터 퍼 연으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점토층의 두께나 상부 침출수의 수도의 단위가 미터 단위예요. 그래서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이 연이죠. 그래서 세크를 연, 다시 말해서 투수계수의 단위를 미터 퍼 연으로 고쳐서 공식에 대입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K라는 투수계수 미터 퍼 연은 얼마로 주어졌죠? 10-7성 cm/s예요. 그러면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1m는 10의 2성 cm로 보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센티미터가 없어졌죠? 자, 그리고 세크를 연으로 고칩니다. 1시간은 3600초,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따라서 남는 단위가 미터 퍼 연. 따라서 K라는 투수계수가 3.15 곱하기 10-2성 미터 퍼 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T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D라는 값은 점토층의 두께니까 D의 제곱이니까 1.0m의 제곱 곱하기 N이라는 유효 공급률이 0.2 나누기 K라는 투수계수가 3.15 곱하기 10-2성 미터 퍼 연이에요. 그죠? 곱하기 D 플러스 H 1.0m 플러스 0.4m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4.54연이 나오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3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K라는 투수계수의 단위가 미터 퍼 연으로 대입이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매립지 주변을 고려한 물수지를 수집하려고 할 때 강수량을 P, 정발산량을 E, 유출량을 R, 그리고 침출수량을 L만을 고려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연간 침출수량을 미리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1200mm, 연간 정발산량은 750mm, 유출량 R은 최악의 상태를 고려해서 제로로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 연간 침출수량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침출수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가 뭐냐 하면 강수량이에요. 그래서 전체 강수량의 값에서 정발산량과 유출량을 빼주면 침출수량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강수량은 연간 강수량은 지금 얼마죠?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연간 강수량이 1200mm입니다. 그래서 1200mm에서 정발산량, 연간 정발산량이 750, 그리고 유출량은 제로. 따라서 1200mm에서 750mm, 그리고 제로를 빼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침출수량은 연간 얼마가 되는 거죠? 450mm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침출수량을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따라서 침출수량이라는 것은 강수량 마이너스 정발산량 마이너스 유출량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어느 매립지의 침출수의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2.96년이 걸린다면 이 침출수 농도가 99%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단 1차 반응식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 반응식을 살펴보면 1차 반응식이라는 것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반감기를 사용했다는 소리는 CT가 C0의 2분의 1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1차 반응식에서 ln C0분의 CT가 2분의 1 C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K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KT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99%가 분해된다고 그랬어요. 99%로 나와 있으면 초기 농도가 얼마냐면 100%예요. 그러면 CT, TC가 후에 남아있는 농도. 다시 말해서 분해되지 않은 농도를 CT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99%가 분해됐으니까 100에서 99%를 빼면 1%가 분해되지 않은 값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 조건에서는 반감기를 이용하든 반감기를 이용하지 않든 첫 번째 식에서 K를 계산을 해서 계산된 K를 2번 식에 대입을 해서 2번 식에서 시간을 묻게 되면 시간을 계산하고 CT를 묻게 되면 CT를 계산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첫 번째 조건에 보시게 되면 반감기를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k 곱하기, 자, 지금 시간이 2.96년이에요. 따라서 k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퍼 연이 나오겠죠. 따라서 2번 조건에서 1차 반응식이니까 100% 분해, 초기 농도는 100%, 99%가 분해됐으니까 1%가 분해가 안 됐어요. 그죠? 자, 는 K값 곱하기 시간 T. 따라서 1번에서 계산한 K를 2번식에 대입을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T를 계산하면 몇 년이다. 이렇게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1번에서 계산하는 K가 0.2342%연이죠. 이 조건을 2번식에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간 T를 계산을 해주는 문제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은 ln 100% 분에 분해되지 않은 값은 1%라고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편한 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팁에서는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서술을 한 번 더 해줬어요.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탄소가 6개, H가 12개, O가 6개예요. 우리가 포도당, 글루코스라고 그러죠. 유기물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포도당의 분자식이 탄소가 6개, H가 12개, O가 6개입니다. 1톤을 현미성분해 시에 발생되는 메탄의 양을 질량과 부피로 각각 계산하시오. 자, 1번에 반응식, 2번에 메탄의 양, 3번에 메탄의 양을 킬로그램 S미터의 삼성, 다시 말해서 질량과 부피로 계산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떤 분해가 되느냐면 현귀성 분해예요. 따라서 현귀성 분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탄소가 6개, H가 12개, O가 6개예요. 그러면 현귀성 분해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CO2와 CH4가 나오죠. 따라서 여러분들 탄소가 6개니까 현귀성 분해 시에 CH4가 55%, CO2가 45%가 발생을 하거든요. 정상적인 현귀성 상태가 되면. 그래서 55%로 메탄이 많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가 6개니까 3개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반응식은 글루코스를 또는 포도당을, 글루코스나 포도당 같은 말입니다. 현귀성 분해를 시키면 CO2 3개 그리고 메탄 3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글루코스 얼마라고 그랬어요? 1톤. 1톤이라는 것은 1000kg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량으로 계산했을 때, 질량으로 계산하는 것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S미터의 삼성이나 M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는 걸 뜻해요. 여기서 S나 N은 스탠다드의 약자, 노멀의 약자, 표준 상태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질량은 개수 곱하기 분자량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체적은 개수 곱하기 22.4 S미터의 삼성이나 N미터의 삼성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포도당, 글루코스의 분자량을 알아야 되거든요.
탄소의 원자량이 12짜리니까 12짜리가 6개, H 1짜리가 12개, O 16짜리가 6개. 그래서 얼마냐면 180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현미성분해 시에서 글루코스 180kg, 글루코스 1톤일 때 지금 메탄의 양을 뭘로 계산하죠? 킬로그램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글루코스의 분자량이 얼마요? 180이에요. 따라서 180kg일 때 메탄의 분자량도 계산해보면 탄소가 10이고 H1자리가 4개니까 16이 되겠죠? 따라서 글루코스 180kg일 때 발생되는 메탄은 3몰이 나오니까 3 곱하기 16kg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글루코스 1톤 1000kg에 해당하는 메탄의 발생량은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의 항으로 나눠주면 266.67kg이 나와요. 그러면 3번은 메탄의 양을 부피로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럼 킬로그램 대신에 22.4 S미터의 삼성을 쓰면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질량을 쓰게 되면 개수 곱하기 분자량, 최적을 쓰게 되면 개수 곱하기 22.4 S미터의 삼성. 따라서 180kg의 글루코스를 분해를 시키게 되면 메탄이 최적으로는 3몰이니까 3 곱하기 22.4 S미터의 삼성이 나와요. 그러면 1000kg일 때 X2 해서 대각선으로 곱한 다음에 X2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X2를 계산하시게 되면 373.33 S미터의 삼성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질량이라는 킬로그램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개수 곱하기 분자량, 그리고 S미터의 삼성이라는 최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개수 곱하기 22.4 S미터의 삼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35%인 쓰레기를 함수율이 7%로 감소시키면 감소시킨 후에 쓰레기의 부피 감소율을 퍼센트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피 감소율 구하는 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부피 감소율이라는 것은 1 V1 나누기 V2 나누기 V1 곱하기 100이에요. 여기서 V1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피를 감소하기 전, 그리고 V2라는 것은 감소 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감소 전, 감소 후라는 값을 V1, V2. 그래서 V1은 감소 전의 부피, V2는 감소 후의 부피예요. 그래서 1 V2 나누기 V1 곱하기 100인데 문제 조건에 보면 우리가 감소 전 후에 부피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를 이용하느냐? 우리가 설러지 공식 알죠? 설러지 공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설러지 공식이 우리가 질량으로 푸는 거잖아요.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 따라서 지금처럼 W가 아니고 부피로 나와 있으면 W1 대신에 V1, W2 대신에 V2로 넣으면 되죠. 그리고 100-P1 대신에 고형물로 나와 있으면 고형물 1, 고형물 2로 나타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소 전후의 부피의 감소율이니까 우리가 설러지 공식은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V2 나누기 V1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V2 나누기 V1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V2가 위에 있으니까 100-P2가 아래쪽으로 가겠죠? V1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100-P1이 위쪽으로 가죠. 왜?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V2 나누기 V1 대신에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부피 감소율은 100-P1 나누기 100-P2. 다시 말해서 부피 감소율이 이 값이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0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P1이라는 값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얼마죠? 35%가 P1, 7%가 P2. 그래서 P1의 35%, P2의 7%를 넣으면 최종적으로 부피 감소율은 30.11%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7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부피 감소율을 물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러지 공식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묻는 거죠. 그래서 설러지 공식에서
V2 나누기 V1을 계산을 한 다음에 부피 감소율 공식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는 문제다. 정확한 개념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8번에 보면 매립지 사후관리 항목을 4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그럼 항상 여러분들이 4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4가지만 쓰시면 돼요. 4가지보다 더 적으면 5가지부터는 채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적어놓은 하나, 둘, 셋, 4가지니까 4가지만 채점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4가지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매립지에서 사후관리 항목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있느냐면 우수 배제 시설 설치 및 관리, 그리고 침출수 관리 및 침출수 처리 시설 관리, 그리고 발생 가스의 회수 및 관리,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관리, 그리고 구조물 및 집안 안정도 관리, 그리고 주변 환경 오염도 관리. 그래서 여기서는 사후 관리 항목이니까 마지막에는 항상 관리라는 말을 적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 6가지 중에서 4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소각과 열분의 정의를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각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는 거죠. 공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반면에 열분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소각이라는 것은 발열 반응, 그리고 열분해라는 것은 흡열 반응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열분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에너지, 다시 말해서 연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열분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각과 열분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산소를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산소 사용 유무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소각이라고 하면 폐기물을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 고온 상태에서 연소하여 폐기물의 감량화와 소각열을 회수해서 이용하는 공정을 소각이라고 하고, 반면에 열분해라는 것은 폐기물을 무산소 또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하여 가스, 액체, 고체 상태의 연료를 생산해내는 공정을 열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소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많은 산소량을 이용해서 완전 연소를 시켜야 되니까 태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반면에 열분해라는 것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가열을 해서 우리가 연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뜻하죠. 그래서 열분해 과정 같은 경우에서는 고온 열분해와 저온 열분해가 있겠죠. 따라서 고온 열분해에서는 기체 연료가 생산되고 저온 열분해에서는 고체나 액체 연료가 생산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실기시험에서는 열분해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보시면 매립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필요 모니터링 항목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항목 3가지를 적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3가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침출수 관리 및 침출수 처리 시설 관리, 그리고 우수 배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그리고 발생 가스 회수 및 관리,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관리, 구조물 및 집안 안정도 관리, 주변 환경 오염도 조사 관리 등이 정기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후 관리 항목과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입니다. 11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필기시험에서도 상당히 자주 출제됐던 내용이죠. 자, 문제 11번. 용출시험 방법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시료의 양, 2번에 시료 대 용매의 비, 그리고 3번 진탕시간. 자, 먼저 시료의 양 같은 경우에서는 얼마 이상이죠? 100g 이상. 그리고 시료와 용매의 비는 1대 10인데 반드시 갈로에 있는 W라는 질량과 V라는 부피비, 그래서 1대 10인데 질량과 부피비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탕시간은 몇 시간이죠? 6시간. 따라서 시료의 양은 100g 이상, 시료 대 용매의 비는 1대 10, W per V%입니다. 그리고 진탕시간은 6시간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W per V는 아니고 1대 10이라는 것은 W와 V의 비라는 거. 자, 그러면 용출시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출시험은 고상이나
반고상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죠. 고상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 반고상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 15%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지정 폐기물의 판정 및 지정 폐기물의 중간 처리 방법 또는 매립 방법을 결정을 하죠. 지정 폐기물의 판정, 그리고 지정 폐기물의 중간 처리 방법, 매립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출 시험 방법을 하게 됩니다. 자, 내용에 보시면 자, 조제한 시료는 얼마 이상이냐면 시료 100g 이상입니다. 100g 이상을 정확하게 달아서 정제수에 염산을 넣어서 pH를 5.8에서 6.3으로 조절합니다. 그리고 용매를 시료 대 용매의 비가 1대10 W/V의 비로 2000ml의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서 혼합을 합니다. 그리고 시료 용액의 조제가 끝난 혼합액을 상온 상압해서 진탕 횟수가 매분당 200회, 그리고 진폭은 4에서 5cm, 그리고 진탕 시간은 6시간 연속 진탕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에 보시면 압축비와 부피 감소율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부피 감소율에 관계되는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피 감소율이라는 것은 1-V2 나누기 V1 곱하기 100. 여기서 V2라는 것은 부피 감소 후의 부피, 그리고 V1이라는 것은 감소 전의 부피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압축비라는 것은 V1 나누기 V2를 압축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V2 나누기 V1을 표기를 CR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되죠? V1 나누기 V2로 바꿔야 돼요. 바꾸면 어떻게 되죠? 역수를 취해주면 돼요. 그래서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V2 나누기 V1분의 1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되죠? 두 가지 값이 동일하게 되죠. 따라서 V1 나누기 V2가 뭐가 되느냐면 CR이라는 압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압축비와 부피 감소율의 관계식을 바르게 표현하시오 그러면 두 가지 식을 혼합한 거니까 1 나누기 CR 압축비 전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부피 감소율과 압축비와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타낸 식은, 팁에서 나타낸 식은 유도 과정이고 실제로 압축비와 부피 감소율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부피 감소율은 이렇게 1 CR 압축비 분의 1 전체 곱하기 100으로 표현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압축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부피 감소율 또는 부피 감소율을 다른 말로 용적 감소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피 감소율이나 용적 감소율이 주어졌을 때도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2번처럼 100 나누기 100 VR이라는 부피 감소율 또는 용적 감소율이 주어졌을 때도 압축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고형화 연료의 문제점을 세 가지 쓰시오. 고형화 연료라는 RDF라는 것은 우리가 고체 폐기물 중에서 가연성 물질만을 우리가 따로 모아서 아주 잘게 파쇄를 한 다음에 그 파쇄된 우리가 가연성 물질을 고형화를 시켜 놓은 걸 고형화 연료 RDF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주성분이 유기물질이므로 여기서 유기물질이라는 것은 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이 유기물이에요. 따라서 주성분이 유기물질이므로 수분 함량에 따라서 뭐가 되기 쉽죠? 부패가 되기 쉽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형화 연료에는 수분의 함량이 어때야 되죠? 수분의 함량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패되기가 쉽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염소의 함량이 높으면 다이옥신의 발생 위험성이 높다. 염소의 함량이 높으면 다이옥신의 발생 위험성이 크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연료로 만들고 있는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석유화학 제품 대부분이 염소를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소를 함유하고 있는 가연성 물질을 이용을 해서 고형화 연료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하니까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자, 벤젠고리가
있습니다. 벤젠고리가 두 개가 있는데 벤젠과 벤젠을 산소로 연결을 해요. 그런 다음에 수소 자리에 염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이옥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발암성 물질입니다. 발암성 물질. 얘를 우리가 다이옥신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송악시설의 부식 발생으로 시설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따라서 부식이 발생함으로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그리고 시설비나 동력비가 많이 들죠. 그리고 운전에 숙련된 기술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연료 공급에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 문제에서도 지금 답은 6가지로 적어놨는데 3가지만 쓰시오 그러면 반드시 3가지만 적으세요. 3가지 이상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서술을 해놓은 것만큼은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3가지만 서술을 하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4가지를 쓸 수도 있고 5가지를 쓸 수도 있고 6가지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전체적으로 다 하되 서술을 몇 가지 서술하시오 문제 조건에서 나오면 딱 그 종류 3가지면 3가지, 4가지만 4가지만 서술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보시게 되면 자, 열분해의 영양인자를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열분해라는 것은 무산소 상태 또는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열을 해서 우리가 고체나 액체나 기체 연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열분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열분해 같은 경우에서는 허별 반응, 반면에 소각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산소를 이용을 해서 태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자, 열분해의 영양인자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뭐냐면 운전 온도, 공급 산소, 폐기물의 성질이죠. 그래서 운전 온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고온 연소, 가열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고온 열분해와 저온 열분해가 있거든요. 보통 1000도씨를 기준해서 1000도씨 이상은 고온 열분해, 1000도씨 이하는 저온 열분해. 그래서 운전 온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공급 산소, 산소는 공급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폐기물의 성질. 아무래도 우리가 연료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폐기물의 성질에 아주 중요하게 관계가 있겠죠. 따라서 영양인자는 운전 온도와 공급 산소, 폐기물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립시설에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매립시설 중에서 차단형 매립시설의 정기검사의 검사 항목 4가지를 쓰시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법규편에 있는 문제입니다. 차단형 매립시설의 정기검사의 검사 항목 4가지. 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소화장비 설치 관리 실태, 축대벽의 안정성, 빗물 및 지하수 유입 방지 조치, 사용 종료 매립지의 밀폐 상태, 이 4가지가 정기검사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일반적인 매립시설은 차단형 매립시설하고 관리형 매립시설 2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단형 매립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매립시설 안으로 뭐가 많이 들어오느냐면 지하수나 우수가 유입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유입되는 지하수나 우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매립하는 시설.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매립하게 되면 지하수의 유입이나 우수의 유입이 그만큼 적어지겠죠. 그래서 차단형이라고 하고 반면에 관리형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장에 바닥 및 측면에 차수시설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이나 측면 이쪽 부분에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은 관리형, 반면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 안쪽에 매립하는 것은 차단형 매립시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더 오염 물질에 대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것은 관리형보다는 차단형이 더 안전하겠죠. 왜? 유출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중간 처분 시설 중에서 소각 시설의 종류를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소각 시설은 일반 소각 시설이겠죠. 이 문제도 법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온 소각 시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열분해 시설이 있고 그리고 고온 용융 시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분해 시설은 가스화 시설을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소각시설은 일반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 열분해 시설인데 가스화 시설은 포함, 복귀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스화 시설이 포함된다는 단서도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온 용융 시설이 소각시설에 해당한다는 거. 자, 그리고 17번 문제입니다. 17번도 복귀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고온 소각시설과 고온 용융시설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나와 있죠. 자, 1번 2차 연소실의 출구 온도는 섭씨 1번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고온 소각시설입니다. 따라서 고온 소각시설에서 2차 연소실의 출구 온도는 섭씨라는 것은 도씨죠. 몇 도가 되는 거죠? 1100도씨. 자, 그리고 2번 2차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 그러면 연소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몇 초가 되는 거죠? 2초. 그리고 3번 고온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 감량이 얼마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춰야 되느냐? 강열 감량은 5% 이하. 자, 강열 감량이라는 것은 뭐죠? 분석 시료를 가열을 했을 때 질량분의 질량의 감소분. 그래서 질량이 감소하잖아요. 따라서 분석 시료를 가열했을 때 질량의 감소분을 우리가 강열 감량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고온 용융 시설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고온 용융 시설의 출구 온도는 섭씨 몇 도가 되는 거죠? 1200도씨 이상. 자, 그리고 고온 용융 시설에서 연소가스의 체류 시간은 몇 초? 1초 이상. 그리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번의 고온 용융 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 감량은 1%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는 구조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온 소각 시설과 고온 용융 시설에서 출구 온도, 연소가스의 체류 시간, 그리고 강열 감량을 묻게 되는 문제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안을 작성했을 때 상당히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18번 바이오 SRF의 금속 성분 4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바이오 SRF라는 것은 바이오매스 솔리드 리퓨즈 퓨얼의 약자를 사용해서 바이오 SRF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금속 성분 4가지는 어떤 금속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주로 중금속인데 수원, HG가 되겠죠. 그리고 카드뮴, CD, 납, PB, 비소, AS. 자, 그래서 4가지의 금속 성분은 중금속으로서 수온과 카드뮴과 납과 비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에 보시게 되면 전기 집진 장치와 여과 집진 장치, 그리고 활성탄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물질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전기 집진 장치는 가장 미세한 입자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죠. 그 다음에 여과 집진 장치는 근식 집진 장치 중에서 효율이 가장 우수한 장치죠. 그리고 활성탄이라는 것은 hợp 착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 집진 장치는 우리가 이 3가지 장치 중에서 가장 미세한 입자를 처리하기 때문에 전기 집진 장치는 미세 입자 처리. 자, 그리고 여과 집진 장치라는 것은 입자상 물질을 여과를 시켜서, 다시 말해서 여과제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이옥신이 가스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이 있는데 다이옥신을 처리했을 때 입자상 물질의 다이옥신은 여과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과 집진기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면 되고, 반면에 가스상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hợp 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활성탄이라는 hợp 착제를 이용을 해서 제거하는 게 가스상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이옥신 중에서 가스상 물질은 활성탄이라는 hợp 착제를 이용하죠. 그래서 실제로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여과 집진기에 활성탄을 도포를 시켜요. 그래서 활성탄 백필터 장치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우리가 다이옥신의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을 동시에 처리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구별했을 때는 전기 집진 장치는 미세먼지를 처리하게 되고, 반면에 여과 집진 장치는 다이옥신 중에서도 입자상 물질, 그리고 활성탄은 다이옥신 중에서 가스상 물질, hợp 착제이기 때문에 가스상 물질을 포집할 수 있고, 그리고 여과 집진 장치라는 것은 근식 집진 장치거든요.
효율이 가장 우수한 건식 집진 장치라 하더라도 입자상 물질 외에 가스상 물질은 건식 집진기를 통해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시험 문제를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복원을 가장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치신 다음에 댁에 오셔서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따라서 제가 사용하는 메일이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